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글로벌 마켓은 이코노미 시간이죠. 오늘 첫 코너 역시 마켓 나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상용 전문 기자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시장 오늘이 이제 9월 마지막 거래일이고, 그렇군요. 예, 예. 지난 추석 이후에 참 시장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게, 네. 뭐 일단 연준 금리나 50bp 네. 단행했고, 중국에서는 맞습니다. 또 경기 부양책을 예. 내놨어요. 재료가 참 많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할 주제도 중국 관련된 음,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주 이제 뭐 보셨겠지만은, 어유 그냥 훨훨 날았어요. 거의 그러게요. 뭐 공중부양을 하듯이 엄청나게 아니 올랐는데, 뭐 본토도 예. 그렇고 항생지수도 그렇고 엄청 많이 그렇죠. 예.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뭘 내놨길래 이렇게 올랐는가. 그리고 이제 계속 갈 거라고들 보는가. 그럼 계속 더 가려면 뭐 어떤 게 필요한가. 뭐 그 네, 정도 이야기를 오늘 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바로 그냥 차트 한번 보시죠. 1번 차트인데요. 이게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의 주요국 주식시장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네, 맨 밑에 있는 빨간 게 그 CSI 300 지수입니다. 네. 중국 그 본토에 있는 주요 300개 종목을 가지고 만든 지수인데요. 야, 이게 한 주 동안에 15.7%, 거의 16% 가까이 한 주 올랐습니다. 동안. 예. 항생이 13% 네. 올랐고요. 뭐 니케이도 많이 올랐는데 나스닥 뉴욕 시장이 뭐 사상 최고치를 계속 뭐 기록을 세워 나간다라고 하지만 지난 한 주만 놓고 보면은 거의 뭐 압도적으로 중국 시장이 잘 달렸습니다. 이게 일단은 시장 그랬는데 두 번째 차트 바로 보실까요? 네. 이거 보시면 이제 금속 주요한 금속 원자재 시장들도 가격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구리 선물 가격 좀 보시면 이게 뭐 지난 주 중으로 보면 목요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톤당 10,000달러를 넘어서 버렸어요. 그리고 한 주 동안의 가격 오름폭도 상당했고요. 그래서 이게 올해 사실 구리가 좀 계속 좀 많이 안 좋다 안 좋다 네네. 했는데 거의 한 보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완전히 역전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세 번째 차트가 이제 그 철광석입니다. 이 차트 보시면 이거는 싱가포르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철광석 선물 가격인데요. 지난 주말에 보면은 역시 톤당 그 100달러 굉장히 좀 약간 네네. 그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걸 다시 회복했어요. 한 주 동안에 그 철강석 가격 올라간 폭이 한 11% 이상 올랐더라고요. 네네. 이게 거의 뭐 한 주에 이렇게 많이 오른 거는 2008년도 이후로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이렇게 보면 중국 안에 그 주요 업종들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올랐나 보니까는 네 번째 차트입니다. 이게 부동산 주식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네네. 항생 부동산 업종 지수, 그 다음에 상하이 부동산 업종 지수, 올라가는 기울기가 그러네요. 엄청나죠. 엄청 가파른데요. 네. 거의 뭐, 물론 이제 최근에 한 3년치 지표를 이렇게 쭉 늘어뜨려서 보면은 네. 계속 하락하다가 조금 올라온 그 정도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일주일치 상승률로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부동산 쪽이 다시 좀 회복이 될 거다라고 하니까는 부동산 관련 건설 자재 섹터,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뭐 그 철강, 네. 구리 다 이게 부동산에 다 아파트 짓고 하는데 쓰이다 보니까 그 관련 원자재하고 관련주들이 함께 이제 다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뭐 중국뿐만 아니라 보면 뉴욕 증시도 네, 사실 이제 중국 맞습니다. 예, 부양책 기대감으로 올랐잖아요. 예, 예. 그게 뭐 지난주 한 주 놓고 보면 크게 두 가지 중국 쪽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었고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 뭐 겨울이 온다 계산했는데 예. 겨울 아니다 뭐 이러면서 실적 스프라이즈를 내면서 그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이제 맞물렸어요. 네네. 5번 차트 보시면 이거는 이제 뉴욕 주식시장에서 한 주 동안의 섹터들이 뭐가 많이 움직였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맨 위에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이게 베이직 머티리얼이라고 해서 기초 소재입니다. 네. 딱 보면 중국 냄새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국 관련 재료들이 지난주 뉴욕 업종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줬다. 그 대표적인 게 주식을 꼽자면은 여섯 번째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BHP라고 구리 생산하고 그 철광석 생산하는 그
광산업체입니다. 이 광산업체 주가가 BHP 주가가 올 들어서 9월 초순까지 보면 한 네. 30% 가까이 하락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 포함해서 요 근래 한 10거래일 동안에 그 하락폭을 상당 부분 만회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야 이게 지금의 중국 재료가 물론 이게 기대가 앞서 나가는 것이긴 한데 네. 상당히 지금은 뭔가 강력하게 이게 달라붙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사실 중국 하면은 왜 조금 오래전에 그 헝다그룹부터 해가지고 네. 부동산 업체들 줄줄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이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거의 한 3년 가까이 계속 그렇죠. 내리막길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럼 이제 괜찮은 거예요? 바닥 찍은 거예요? 이게 그거를 사실은 뭐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제 네. 확인해야 할 부분인데 그 참 이게 현실은 지금 당장의 현실 8월치까지 지표만 봐도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게 7번째 차트에 간단히 한번 볼게요. 네. 이게 뭐냐면 중국의 주택 가격 지수를 이제 물가 빼고 실질로 이렇게 지수를 만든 건데요. 이거 보면은 2021년에 좀 높이 올라갔다가 2022년부터 쭉 미끄러져요. 거의 한 30% 가까이.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의 어떤 실질 가격이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다는 거고, 8월 달에 보면은 이제 부동산 개발 업체들, 네. 중국에서 그 100대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8월 한 달 동안에 분양을 얼마나 잘했냐 하고 봤더니 전년 동월 비한 28% 감소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20% 감소였는데 네. 8월 들어서는 감소폭이 더 커졌어요. 어, 그러니까 사실은 기대에 앞서서 이렇게 내달리고는 있는데 네. 좀 우리가 그간의 중국 경제 발목을 붙들고 있다라고 했던 부동산 쪽은 아직은 이게 현재로서는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닥이다. 네. 이 정도 왔으면 이제 다 왔다. 그리고 이제 그 정부도 뭘 이제 더 많이 내놓고 하니까는 이제 더 좋아질 일만 남은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게요. 그럼 중국 정부에서 내놓은 부양책을 좀 예, 살펴볼까요? 일단 부동산 얘기 네네. 나왔으니까 예. 부동산부터 좀 간단히 볼게요. 이게 원래 9월 24일 날에 그 정부 발표가 쭉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이틀 있다가 9월 26일 날에 그 당 지도부 회의가 열립니다. 당 중앙 그 정치국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9월 26일 날에 그 성명서 내용을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제법 이렇게 부양의 의지.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어떤 부동산 쪽에 리스크를 막는다, 사전 예방한다 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안정적으로 회복하는 쪽으로 가겠다. 뭐 리스크만 막는 게 아니라 네. 좀 이제는 시장을 좀 이제 좀 더 이상은 안 되니까 좀 약간 가격도 올리고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입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그 정도 얘기하면은 좀 상당히 강력한 그렇죠. 그런 어떤 의사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일선 도시들은 그간에 보면은 그 주택 관련한 규제들을 그렇게 많이 풀진 않았어요. 네. 일선이라 하면 뭐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뭐 이런 큰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뭐 2선, 3선 도시들은 주택 매입 관련한 규제들을 이미 다 풀었는데 이런 일선 도시들은 많이 안 풀고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번 그 당 지도부 이거 성명서 나오고 난 다음에 상하이 같은 데서 보면은 이주택자에 대한 규제 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부동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그래서 충분히 시장이 그만큼 반응할 만은 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이제 9월 24일 날에 내놨던 그러면 정책들이 뭐가 있었는가 네. 한번 볼게요. 이게 8번째 차트에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좀 크게 고려했던 거는 국경절 연휴 앞두고서 좀 이게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지금은 이게 뭐 가계 심리도 좀 안 좋고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뭐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 몇 개 없죠. 그냥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규제로서 이제 그 세 가지 안에서 또 이제 좀 더 뭔가를 내놓긴 했는데 어쨌든 내용들은 좀 더 강했다. 기존에 뭐
금리 10bp, 15bp 내리고 하던 데서 좀 더 많이 네. 내렸다라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 하나하나 볼게요. 예. 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뭐 그 정책 금리라고 하는 영래포 금리, 그다음에 이제 MLF 금리라고 이거는 1년짜리 중기로 이제 돈 빌려주는 겁니다. 그 금리를 낮췄어요. 그리고 이제 은행들의 지준율 줄여주면서 이제 시중에다가 유동성을 한 1조 위안 정도 공급을 더 하기로 했고, 부동산 쪽에서는 이게 모기지 금리를 그간에도 계속 이제 낮춰왔는데, 네. 그게 새로 이제 신규 모기지에 대해서만 금리 인하가 적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한 3년 전에, 4년 전에 내가 대출 받았던 그 모기지는 그냥 그때 받았던 금리 그대로였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에 있는 모기지 금리도 낮춰줘라. 네. 이게 좀 약간 가게들의 어떤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데는 좀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주택자의 LTV를 좀 완화한다. 이 말은 뭐, 가령 우리가 뭐 한 2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네. 담보대출 받을 때 기존에는 뭐 한 1억 2천만 원밖에 대출이 안 됐다면 이제는 그 한도를 좀 더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동산 쪽에 이런 대책이 나왔었고, 네. 그다음에 이건 아직 현실화한 건 아닌데 이제 외신들에 나오는 얘기들은 국유은행들한테다가 자본금을 좀 더 넣어줘가지고 얘네들이 돈을 좀 더 많이 빌려줄 수 있는 그 대출 여력을 넓혀주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네. 정부가 재정으로 좀 뭐 국경절 앞두고서 그 극빈층한테 좀 이렇게 현금을 좀 주고 하는 뭐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특별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그 가운데 1조 위안은 소비 자극하는 데 쓰고 1조 위안은 이제 그 지방 정부들 부채 많은 쪽에다가 좀 넣어줘가지고 살림을 좀 좋게 만든다. 뭐 이런 그거를 이제 검토한다라고 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그간에 인민은행 통화 정책을 많이 했어요. 뭐 알게 모르게 꾸준히 금리를 낮춰왔고 부동산도 사실 뭐 규제 많이 풀었습니다. 네. 모기지도 좀 줄여왔던 것도 맞고. 뭐, 그 다음에 시중은행들 통해서 돈 많이 빌려줘라라는 그런 것도 압박도 많이 넣었고요.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볼 게 재정 정책이 과연 얼마나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가. 그게 이제 10월 달 이제 국경절 연휴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그걸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기대를 좀 가져봐도 좋은 건가요? 지금 사실 뭐 통화 정책, 재정 정책 지금 다 양방으로 예, 많은 부양하기 이제, 위해서 카드를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당의 인식은 좀 약간 뭐 그렇게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이제 네네. 생각이 좀 더 강해진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뭐 1년, 2년도 아니고 한 3년 가까이 계속해서 뭔가 대책은 내놓기는 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경제가 잘 안 풀려나가고 있어요. 9번 차트 한번 잠시만 보고 갈게요. 네. 이게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일 겁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소매 판매예요. 계속 이제 소매 판매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죠. 2%대까지 이제 하락을 했고, 거기에 비해서 올해 뭐 수출은 그럭저럭 좋습니다. 수출은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수출인데요. 수출은 이제 늘고 있고, 이게 이제 안 팔리다 보니까는 가게나 기업들이 구매를 줄이고 투자를 줄이다 보니까는 남아도는 그 물건들을 결국은 해외에다가 해외로. 밀어내기식 수출이 늘어난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밀어내기식 수출이 뭐 많아진다거나 혹은 내부적인 내수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둔화가 되면은 기업들은 가격을 올리지 못하죠. 오히려 더 가격을 계속 낮춰야 되고, 예. 그게 기업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에서도 가격을 낮춰야 되고, 그 물건을 떼다가 판매하는 판매자들도 소비자 가격을 오히려 또 많이 못 올려요. 내수용이가 예. 그만큼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 번째 나오는 CPI하고 PPI 상승률이 계속 가라앉고 있어요. PPI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개월째 마이너스인지 이게 헤아릴 수도 없어요. 이렇게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진다는 건 참 안 좋거든요. 그렇죠. 이게 기업들이 가격을 좀 적당히 올려 나갈 수 있어야 마진이 확보가 돼가지고 그 수익성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사람도 뽑고 이렇게 하는데 그 순환고리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잘 알듯이 90년대 때 일본을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뭐 이야기를 사례를 많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한 2, 3년 중국의 모습은 되게 닮아가고 있다라고들 이야기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기형적이고 별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디서 이게 꼬였을까에 대한 계속 고민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당국이 좀 거기에 좀 뭔가 미세적으로도 접근하고 거시적으로도 이제 한번 뭐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리 하게는 좀 이게 미국하고 중국의 통화정책 조합이 굉장히 안 네. 좋았어요, 그간에. 아, 그동안에는. 예, 예. 최근에 한 2년, 3년 동안에. 10번째 차트 한번 볼게요. 뭐, 흔히들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10번째 차트의 왼쪽 보시면은 이게 파란색이 연준이 이제 관리하는 연준의 금리고요. 네. 보라색이 중국의 이제 기준금리입니다. 연준이 금리 계속 올리고 있는데 중국은 계속 꾸역꾸역 금리를 내렸어요. 이게 참 미국이 경제가 망가져도 안 되지만 네. 미국 혼자 너무 잘 달리면 주변국들이 힘들어져요. 음. 그 잘 달리는 만큼 연준은 금리를 올리고 그 네. 연준의 그 달러는 결국은 이제 글로벌리하게 다 유동성이다 보니까는 그 돈줄이 쪼이다 보면 힘들죠. 그리고 그 연준에 맞춰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나라는 그럭저럭 환율에서의 부담이 덜한데 이런 중국처럼 내부적으로 경제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은 오른쪽 차트처럼 그 달러 위안 환율이 정말 솟구쳐 오릅니다. 아, 이게 올라간 거는 위안화가 그만큼 약해졌다는 그렇죠. 이야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신흥국 통화 세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국 위안화가 앵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서 위안화 가치가 이렇게 망가지면 네. 다른 나라 통화들도 같이 안 좋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머징은 통화 정책을 유연하게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빠진 중국 때문에 그로 인한 위안화 환율 때문에 그 반대쪽에서는 강해진 달러 금리를 많이 올리고 있는 미국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엇갈렸던 적은 거의 없어요. 네. 역대 최악으로 미국하고 중국의 정책 조합이 2, 3년 동안 굴러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달라지고 있어요. 연준이 또 이번에 예. 비컷을 단행했으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11번째 차트인데요. 이제는 통화정책에 이렇게 갈라져 있던 두 나라 사이의 통화정책 다이버전스가 네. 같은 방향으로 이제 갑니다. 연준이 금리를 많이 내렸고, 임진은행은 꾸준히 완화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남은 키워드는 재정정책이 얼마나 강하게 나올까,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 근래 한 달 보면 그 달러 위안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네. 이 말은 인민은행의 어떤 통화정책의 룸은 좀 넓어졌다. 환율 때문에 적어도 통화정책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좀 벗어난 게 아닌가. 네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중국의 부양책에 대해서 어때요? 지금 월가에서는 어떤 평가들을 내리고 있나요? 일단은 뭐 워낙 시장이 잘 나가니까 예. 이러다 대고 뭐 이거 아닌데 뭐 이런 거 하기는 참 그렇죠. 예. 조심스럽잖아요. 예. 12번째 차트 보시면은 몇 분들이 이제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맨 위에 분이 이 헤지펀드 에팔로사 매니지먼트라고 거기에 있는 이제 데이비드 테프입니다. 뭐 자기는 이제 중국 자산에다 큰 베팅을 했답니다. 예. 그리고 예상보다 더 큰 총을 중국이 꺼내들었다. 뭐 이제 옛날에는 그냥 소총 정도였다면 이제 거의 뭐 엄청나게 이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본인은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밑에 유리존 캐피탈의 스티브 젠 이분도 내가 보면 중국은 너무 지금 저평가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까지 망가질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상당한 랠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뮤추얼 펀드나 헤지 펀드나 할 거 없이 중국 주식시장 비중을 정말 역대급으로 줄여놓은 상태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부 헤지 펀드는 숏 베팅도 계속 쌓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빈집털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보면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뭐 중국 주식시장이 6% 올라가는데 그 속에는 분명히 숏 스퀴즈도 있습니다. 숏 스퀴즈. 숏 베팅했던 게 대감기면서 이제 그렇죠.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 부분도 있긴 한데, 여하튼 이 스티브 젠은 중국 정시하고 위안화 랠리는 들어갈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글로벌리하게 보면 위험 자산에 상당히 좋은 거다. 드디어
미국과 중국이 같은 방향으로 부양을 네. 밀고 있다. 음. 기존에는 뭐 아까 보셨듯이 예. 상당히 엇갈려 있었는데 음. 이런 상황은 자기가 보기에는 좋다. 뭐 그런 어, 얘기를 합니다. 월가에서도 호평이 나오네요. 네, 이분들은 예. 그냥 뭐 월가를 대표한다라고 하긴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셀 사이드 쪽을 음. 보면 모건 스탠리가 CNBC하고 인터뷰에서 잠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로라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양반 이제 하는 얘기는 중국 시장은 미니멈 10%는 더 갈 것 같다. 그 단기적으로는. 네. 근데 이게 중장기 이 영속성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오는 후속 대책의 내용, 그다음에 그 대책으로 인해서 실제 실물 경기가 어떻게 바뀌는가 확인하는 작업은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이 중국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걸 수도 있고 어쩌면은 네, 이제 뭐 진입해서 좀 저가 매수 그렇죠. 뭐 그럴 기회일 수도 있고 지나 봐야 알겠네요. 예, 일단은 지금은 뭐 기대가 앞서 나가는 네네. 구간이죠. 보통 이렇게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면 기대가 먼저 달라붙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텀을 두고서 2달 정도, 3달 가까이는 이제 기대와 현실이 과연 얼마나 잘 매칭이 됐는가를 네.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그 확인하는 작업이 왔을 때 뭘 봐야 될까에 그러게요. 대한 게 또 중요해요. 그냥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일단은 부동산도 보셔야 될 부동산. 것이고, 그게 일단 먼저 선행이 돼야 될 네. 거고,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중국의 통화 지표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M1, M1. M2, 아, 협의통화, 광의통화라고 네네. 하는 M1하고 M2, 그 증가율이 이제 변곡이 나타나는가를 좀 확인을 해보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M1, M2 예전에 네. 어렸을 때 배우는데요. 네, 맞아요. M2 하면 뭔가 단기 유동성 네, 맞아요. 해가지고 예, 바로바로 꺼냈을 수 있는. 정확합니다. 예. 네. 그 13번째 차트에 간단히 설명했어요. 네. 예, 보면 협의통화라는 거는 유통화폐라는 그냥 현찰 화폐입니다. 네. 우리 뭐 종이화폐, 뭐 동전 이런 거 합한 거고 거기다가 기업들의 요구불예금, 야, 이 단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이거 우리가 월급 통장처럼 쓰는 통장 있잖아요. 네. 수시로 이렇게 넣었다가 뽑았다가 쓰는 통장, 수시 입출금 통장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합한 게 M1이에요. 예. 그리고 이 M1에서 보시면 M1의 83%는 기업들의 요구불예금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수시로 이렇게 넣었다 뽑았다 하기 위해서 쓰는 그 계좌에 있는 돈이 M1의 83%를 차지한다. 근데 중국은 가계 요구불 예금은 M1에 포함을 안 시켜요. 그래서 이 M1의 동량은 기업들의 좀 유동성이 높은 그 자금들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내일 당장 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돼요. 어디다가. 설비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설비 투자하는, 공사하는 기업에다가 돈을 줘야 돼요. 그러면 정기 예금에다가 그 돈을 넣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라도 빼야 되니까. 1년짜리에다가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시로 뽑아다 쓸 수 있는 그 계정에다가 돈을 넣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물품을 뭐 구매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가게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나요? 우리가 내일 당장 혹은 한 달 뒤에 뭐 쓸 돈이 있으면 그걸 12개월짜리 예금에다 묶어 놓을 수는 없고 그렇죠. 미리 돈을 좀 수시 입출금 가능한. 찾아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14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게 M1하고 M2의 증감률인데요. 파란색이 M1의 증가율이에요. 네. 그다음 빨간색은 M2입니다. 둘 다 기울기가 밑으로 이렇게 그러네요. 내려가고 있죠. 예. 돈이 안 돌고 고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M1은 지금 마이너스예요. 네. 늘지가 않고 8월달 기준으로 하면 7% 넘게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1년 전보다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제가 찾아봤는데 M1 증가율이 이렇게 줄어든 거는 역대 한 번도 없어요. 아, 역대 그래요? 가장 많이 줄었어요. 확실히 안 좋긴 안 좋네요. 즉 M1 아까 우리가 M1에서 대부분은 기업의 수시 입출금
통장이다. 거기서 돈이 많이 빠져나왔다니. 거기서 그 통장을 쓰지 않는다란 말은 내가 당장 투자도 하지 않고 당장 물품도 구매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당장 쓸 돈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어디 돈을 안 쓰려고 한다고 하면 남아있는 돈은 자연스럽게 이자 좀 더 많이 주는 데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시 입출금에 있는 돈은 오히려 1년짜리 예금으로 옮겨갑니다. 아, 1년짜리 예금은 M2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보면 M2는 증가율이 물론 둔화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M1보다는 위에 있어요. 그 말은 기업들이 혹은 경제 주체들이 당장의 어떤 구매 활동이나 투자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그 돈을 빼서 그냥 이자 조금 더 주는 데다가 돈을 넣어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잘 봤듯이 인민은행이 이렇게 돈 풀고 금리 낮추고 했던 거는 2년 넘게 이러고 있는데 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맞습니다. 자신감이 예. 그만큼 나빠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결국은 중국 경제의 어떤 부동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민간의 자신감이 얼마나 회복되는가가 그렇죠.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15번째 차트, 우리 이거 자주 많이 써요. 우리 그 중국 주식시장 하시는 분들은 많이 네. 이거 구경했을 겁니다. M1의 첨가율에서 네. M2 첨가율을 뺀 거,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 15번째 차트에서 보면은 귤색 있잖아요. 예. 귤색 막대기. 네. 이게 M1 그 첨가율에서 M2 그 첨가율을 뺀 겁니다. 네. 스프레드라고 생각하시면 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봤듯이 M1은 마이너스로 좀 내려가 있어요. 마이너스 그 7%고 M2 첨가율은 6%밖에 안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7에서 6을 또 빼니까는 마이너스 커졌죠, 13%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예. 그런 양상들이 지금 요 근래 보면은 3번이라고 제가 그 표기해 놨는데 그 혹시 파란색 막대기로 네. 그 내려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네. 한 2021년 하반기부터서 요 근래까지 보면 이게 M1과 M2 증가율의 역전폭이 마이너스 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붉은색을 보시면 이거는 인민은행의 지급 준비율입니다. 인민은행이 계속 지급 준비율을 낮추는데도 이게 마이너스 갭이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 이자 주는 대로 돈이 가고 있고 투자도 안 하고 예. 그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흔히 말하는 유동성의 함정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과거 사례 한번 볼까요? 네. 1번, 2번입니다. 1번 때 보면 지준율을 이렇게 낮춰주니까는 그 M1 증가율하고 M2 증가율의 그 스프레드가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때는 인민은행이 통화정책을 쓰니까는 다시 이렇게 돈들이 돈다라는 게 이렇게 눈으로 확인됐어요. 뭔가 빠르게 1번. 순환되는 예. 느낌. 예. 2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지금 와서는 전혀 이게 통화정책이 먹히지가 않고 있는 게 한 2년 넘게 가고 있어요. 오죽하면 지금 뭐 현금 예. 쿠폰 지급한다는 얘기 네,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코로나 영향도 큽니다. 돈은 풀었는데 사람들 집 밖에 못 나오도록 묶어놔 보니까 뭐 그게 못 돈이 쓰고. 돌겠어요? 네. 그 세월이 한 2년 갔었고 네. 그러고 나서 또 2021년 지나서부터서는 부동산 규제 세게 들어가요. 가게가 투자를 세게 할 때는 아파트 사는 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 목돈들이 다 부동산 개발업자들한테 들어가야 할 돈들이 그냥 예금에 고여 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인데요. 민간의 자신감이 그만큼 하락하면서 투자가 줄어들어 버렸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부동산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던 돈들이 멈춰 버렸어요. 그래서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16번째 차트 한번 보실까요? 이게 아까 보셨던 짙은 색은 네. M1하고 M2의 스프레드예요. 네. 그다음에 옅은 색은 중국 상하이 종합 지수입니다. 두 개가 한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시차는 있지만 네. 비슷하게 움직여요. 좀 동조화되네요. 예. 그래서 M1, M2가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위로 올라갈 때 혹은 위에서 방향을 바꿔서 내려올 때 보면 주식시장도 방향을 바꿔요. 아. 예. 그럼 이 M1, M2 증가율 차이가 뭔가 딱 이렇게 턴 어라운드 맞습니다. 해서 우상향으로 예. 갈 때 시장이 조금 더 추세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맞습니다. 이어갈 수 있겠네요. M1의 그 증가가 활발해진다란 그렇죠. 말은 예. 기업들이 드디어 투자도 하고 물품 투자하고 구매도 하고 해서 가게에서 소비도 예, 하고 그
어떤 M1의 그 늘어나는 속도가 그 네. 빨라진다라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부동산도 보고 뭐 다 봐야겠지만은 네. 앞으로 한 두세 달 이 랠리가 얼마나 갈까에 대해서 네. 지속성이 있을까에 대한 판단을 좀 하실 때 음. 이런 M1 증가율과 M2 증가율이 계속 마이너스로 이렇게 내려가던 게 네. 유의미하게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지를 한 두세 달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왜 중국 대체로 인도 날아갔잖아요. 네, 그래서 왜 맞습니다. 달리는 코끼리 올라타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네, 많았는데 네. 지금 중국에서 M1, M2 증가율 그 차이 스프레드를 보면은 또 어느 쪽 비중을 더 줄이고 늘려야 될지 좀 힌트를 얻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4월달, 3월달에도 이게 뭐 그때 또 정부가 춘절 지나서 이제 뭐 대책 많이 좀 내놨다 하니까는 이제는 랠리다 하면서 네. 또 잠시 갔었단 반짝했었어요. 말이에요. 예. 근데 M1과 M2 증가율의 아까 그 스프레드가 결국 더 밑으로 꺾여 내려가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 M1, M2 증가율이 밑으로 꺾여 내려가는 상황이란 건 경기가 계속 더 살아나지 않고 그냥 더 죽어버렸던 그런 상황이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M1, M2 증가율이 보여준다라는 거는 민간의 자신감이고 그게 살아나야 내수가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동하는 게 단순히 통화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확인했어요. 결국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자신감을 복돋워 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정부 재정을 통해서 총수요를 늘려주는 그런 마중물을 놓아주는 역할도 필요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너희들 안 괴롭힐게 민간들이 자유롭게 좀 더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좀 더 그런 강력한 시그널도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돈이 이제 돈다라는 게 사람들이 실감을 하면 그때는 좀 무서울 겁니다. 아, 되게 빠르게 뭔가를 사놔야겠다라는 인식들이 또 나타날 것이고. 왜 주가 올라온 뒤늦게 빨리 막 사고 싶잖아요. 예. 근데 아까도 이게 한 달로 그칠지 뭐 두세 달로 그칠지 아니면 진짜 한 1년, 2년 가는 그런 랠리가 될지는 결국은 이 M1, M2 증가율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대책 정말 많이 내놨습니다, 네. 이제는. 그런데도 뭐 집값이나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일단 이건 거래량이 좀 늘어야 되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구나라고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고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대 선행하는 구간이고 이 기대 선행하는 구간이 현실과 얼마나 매칭할까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질 때 뭘 보는 게 낫는가에 네.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 오늘 내용 정말 예. 알짜 팁이네요. 꿀팁이네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